자, 안녕하세요. 불스입니다. 자, 오늘 10강 패키지 및 접근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객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패키지 및 접근 제한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9강을 할 때 마지막 아주 간단한 긴 내용은 아닌데 짧은 내용을 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그거 잠깐 마저 하고 그 다음에 10강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 클래스 실전을 할 때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자, 요거 학사 관리 프로그램 만들고, 자, 요 내용 아주 간단한 건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프로그래밍이란 결국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구입니다. 툴이란 얘기죠. 핵심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는 얼만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게 우리의 주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 또는 개발을 조금 해본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딱 킥오프가 되고 시작을 하면 딱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이클립스를 열고 열심히 무언가 코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행동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긍정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딱 시작이 되면 그 프로젝트가 어떤 성격이 있는지 먼저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 거며 어떠한 로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지 그거를 잠시 동안만이라도 아니면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 정도 꾸준히 그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클립스라서 빨리 기능 구현하기 급급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이란 버그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래밍이란 작업은 데이터를 누군가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버그 없이 돌아가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여 시스템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아무리 기능 구현은 다 돼서 버그는 없다 할지라도 데이터를 우리가 검색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속도가 너무 걸린다면 그것은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은 코딩보다 프로그래밍 구조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리팩토링이랑 관련 서적을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먼저 한번 리팩토링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자바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도 리팩토링 관련된 책을 간혹가다 한 번씩이라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9강은 이렇게 잠깐 살펴보는 거로 끝내고요. 여기서 오타를 잠깐 수정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강 패키지 및 접근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및 접근 제한 나오죠. 잠시만 이거를 자, 패키지에 의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면서 클래스 위에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없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패키지의 일반적인 설계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도 알아보고 접근 제한이라는 거 우리가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알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접근 제한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클래스가 좀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뭔가 좀 와닿지 않는 면도 많았지만 오늘 하는 패키지 및 접근 제한은 클래스에 비하면 아주 쉬운 개념들이니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에 의해 패키지란 윈도우에는 우리가 파일과 폴더를 탐색을 할 때 윈도우 탐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윈도우 키 누르고 2를 누르면 자, 눌러볼까요? 하면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라는 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조회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는 윈도우 탐색기가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는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폴더를 만들고 그러한 폴더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폴더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자, 자바에도 우리가 뭐 개발하는 언어 자바 파일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하나, 두 개, 세부터 시작해서 10개, 100개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한 많은 정도가 예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바 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바에서는 패키지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우선 자바에 존재하는 패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지만 실제로 자바에서 클래스가 한 3000개 정도 제공이 된다고 그래요. 이미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래 주소에 가서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 API를 문서를 한번 다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주소 요 아래쪽에 있는 주소로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도큐멘테이션 나오죠. 클래스, 자바에서 제공하는 많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그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운 받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로 저장. 아이고, 다운로드 돼버렸네요. 폴더 여기. 자, 그러면 다운로드에 이렇게 다운로드 됩니다. 저는 이미 하나 받아놓은 게 있어서 다시 가로 열고 1로 됐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받은 거 지울게요. 또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은 것을 압축을 풀면 이런 폴더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자바렉으로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겨 놓고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폴더를 열면 이렇게 덕스라는 폴더가 나오고요. 여기를 열면 API라는 폴더가 나옵니다. 자, API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하면 인덱스 파일이 보일 겁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인덱스 파일을 더블 클릭을 딱 해보면 자, 이런 좀 뭔가 영어로 많이 된 이루어진 문서가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클래스들이 다 여기 설명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는 방법은 먼저 이쪽 좌측 상단에는 패키지, 그죠? 패키지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바 AWT부터 시작해서 자바 랭 패키지, 자바 텍스트, 자바 유틸 패키지, 이런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클래스, 올 클래스 선택을 하면 여기 밑에 모든 자바에서 제공되는 모든 클래스가 여기 다 이렇게 A, B, C, D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했을 스캐너 한번 찾아볼까요? 스캐너 많이 이용해 보셨을 만한 스캐너, S로 시작하니까 OPQRS 스캐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스캐너는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 스캐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한다. 우리 이렇게 사용했었죠. 시스템 인으로 해서 사용하고, 인트를 받아서 이렇게 SC 받아서 넥스 인트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 타입의 숫자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어레이 리스트 한번 볼게요. 어레이 리스트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는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에서 여기다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고요. 사용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메소드가 있는데, 메소드 add 우리 이용해 봤었죠. 그죠? add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사용하는 방법도 쭉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래스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클래스들은 모두 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있고요. 해당 패키지에 존재하는 클래스들 이렇게 다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존재를 하고 모든 클래스 다 보겠다. 그러면 올 클래스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덕은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자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자꾸 보다 보면 아 요런 기능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씩 터득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와서 자 접속을 해서 아래 주소로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았고 인덱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바덕 문서 API 문서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 때 이 부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측 상단 모든 클래스들을 이렇게 패키지로 하나씩 관리한다는 거 그죠? 해당 패키지에 있는 해당 클래스 나오고 지금은 올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모든 클래스가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있는 클래스들을 해당 패키지로 그룹을 지어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클래스를 모아놓은 폴더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always 클래스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죠? always 클래스는 always 이런 패키지에 있어요. 그죠? 자바 util 폴더에는 always 클래스입니다. 자바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패키지 우리가 클래스를 지금까지는 자바에서 제공되는 클래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바 패키지를 알아본 거고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우리가 만든 패키지에 또 넣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자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 만들 때 이렇게 패키지를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왔죠.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요 패키지 com.java-package test라는 패키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패키지는 얼마든지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패키지 이번에는 com.java-package test.util 이렇게 해서 또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또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클래스 만들어서 이거는 util 클래스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생성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util 클래스라는 건 어디? 여기 com.java-package test.util 안에 있는 파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강의할 때 한번 초반 1강인가 2강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자바 렉 폴더에서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서 shift_ex 프로젝트가 요거죠. 요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자, 컴까지는 똑같고요. 자바 렉도 똑같아요. 자바 렉 똑같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테스트 똑같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패키지 테스트 자바 파일 있네요. 걔가 얘기죠. 얘일 거고, 그 다음에 util 폴더가 또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util이라는 걸 또 만들어 줬으니까 또 util 안에 들어가면 util 클래스라고 해서 util 클래스 우리가 방금 만든 게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폴더 구조로 패키지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삭제하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클래스까지 다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패키지 이름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정해야 되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이거 보면 com.java-package test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개발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오래된 개발자 경우도 패키지를 만들 때 패키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왜냐면 마땅한 이름을 정하기가 뭔가 있어 보이게 근사한 이름을 짓고 싶은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패키지는 이러한 클래스들이 모여 있겠구나 라고 패키지 이름만 봐도 바로 뭔가 어떤 클래스들이 모여 있는지 알 수 있게 이름을 정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패키지 이름을 정할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빨리빨리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유일한 이름일수록 좋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유니크한 이름일수록 좋아요. 다른 패키지와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소스를 다른 곳에 이식하려고 할 때 이름이 중복되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서 어떤 패키지에 어떤 자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쓰다가 다른 회사하고 같이 코어를 해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의 기능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패키지에 있는 패키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쪽 회사의 프로젝트에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패키지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패키지 이름을 A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쪽 회사에다가 이식을 하려고 봤더니 그쪽 회사에도 똑같이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AAA라는 패키지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충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니크한 값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니크한 값으로 만드냐? 그렇죠? 이 많은 다른 회사들이 많은데, 이 다른 회사의 많은 회사들의 그 패키지 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흔히 하는 방식, 도메인 주소를 역방향으로 합니다. 도메인 주소가 유니크한 값이죠. 그래서 도메인 주소를 역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패키지명을 많이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 도메인이 www.javarec.com 이라고 하면 com.javarec 이라고 하고 뒤에 어떤 기능별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그러면 com.javarec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니크한 값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기능별 또는 개발팀에서 정한 규칙에 의해서 패키지명을 정하곤 합니다. 패키지명은 개발 중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패키지명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명을 만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패키지명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리팩토리가 있습니다. 리팩토리. 여기서 리네임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해서 패키지 테스트가 아니라 패키지 EX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EX로 바꾸고 OK 하면, 자, 여기 소스에도 EX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다음에 패키지 간의 클래스 이동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com.javarec. 패키지 뭐라고 할까요? 패키지.ex. 패키지는 사용할 수가 없대네요. 패키지 ex 아까 했던 거 util로 바꿔볼까요? 네, 이런 거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패키지 테스트란 거를 이쪽 util로 패키지로 옮기고 싶어요. 폴더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서 그냥 이쪽으로 쭉 가져오면 바로 이동이 되고요. 아이고. 오케이. 자,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를 보면 아까는 여기까지만 돼 있었는데 패키지명이 바뀌었죠. util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패키지는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키지명도 변경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리팩터 아까 여기서 이게 테스트였나요? 테스트로 다시 원상 복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소스에서도 다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T가 두 개 들어갔네요. T를 하나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패키지명 수시로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올 때 우리가 임포트합니다. 소스를 보면 소스 위에 패키지명을 가장 위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임포트문, 이런 임포트문이 종종 보였습니다. 자, 임포트 말 그대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패키지에 있을 때 말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임포트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패키지에 있는 이 클래스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메인 클래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클래스 임포트 이런 패키지에 있습니다. 요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메인 클래스에서 어떤 걸 쓰냐면 플러스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클래스는 어디 있냐면 자바 그 다음에 자바렉.cal 이라는 패키지에 있습니다. 같은 패키지에 있지 않고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요 플러스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위에 패키지명 com.javaRec.class 여기 임포트요. 죄송합니다. 여기 임포트문을 이용해서 com.javaRec.cal 플러스 클래스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 여기서 얘는 지워버리고요. 자, 임포트해서 자, 패키지가 두 개 있고요. 메인 클래스에서 플러스 클래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포트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칼 안에 패키지 안에 다른 클래스가 또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클래스 2라고 할까요? 대충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고요. 자, 이런 클래스 두 개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메인 메소드에서 메인 클래스에서 이번에는 플러스 클래스 2를 생성을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할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다면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플러스 클래스 2 이렇게 임포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두 녀석을 두 개의 클래스를 다 사용하겠다 그러면 하나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얘 잠시 제가 주석 처리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스타리크를 찍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떤 뜻이냐면 com.javaRec.cal 요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다 임포트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준 겁니다. 클래스가 너무 많을 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메모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몇 개 안 될 땐 이렇게 해서 다 사용을 합니다. 요즘은 디바이스 환경이 좋아서 뭐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임포트 여러분이 구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접근 제한이란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제한이란 것은 접근을 제한합니다. 말 그대로 클래스의 데이터 인스턴스 그죠? 인스턴스가 데이터죠. 또는 메소드에 대해서 다른 클래스로부터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본 적 있죠. 즉 다른 클래스의 어떤 데이터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는 외부 다른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메인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액세스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여기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int라는 a라는 변수가 있고요. int형 a가 있고 여기 10이 담겨져 있고 int b public b라는 int형 데이터가 있고 20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액세스 테스트를 생성을 했고요. 그죠? 생성 new를 이용해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고 자, 그다음에 접근을 하는데 a로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경고 표시가 뜨죠. 틀렸다는 에러 표시가 뜨죠. 왜? a의 타입이 접근 제한이 프라이빗이라 그럽니다. 자, b는 접근을 했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됐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유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접근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포트
자, 이거는 안 보이게 감추고요. 자, 방금 봤듯이 액세스 테스트 객체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어 놓고 A에 접근을 했더니 안 된다. 프라이빗이 때문에 안 된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B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나오고요. 이렇게 접근을 허용해주고 접근을 막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접근 제한자라고 합니다. 자,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드 예를 들어서 meth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 프라이빗이죠. 그러면 액세스 테스트에서 이렇게 메소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얘가 프라이빗이니까. 하지만 얘를 퍼블릭으로 바꾸면 여기 이제 접근이 가능하니까 사용할 수 있게 자동적으로 앱박스가 해제가 되겠죠. 이렇게 퍼블릭과 프라이빗 접근을 막을 수도 있고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자, 접근의 제한자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접근 제한자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퍼블릭이 먼저 있고요. 가장 많이 쓰입니다. 프라이빗 이 두 개 가장 많이 쓰이는데 퍼블릭은 접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다른 클래스, 모든 다른 객체에서 사용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있으면 데이터, 메소드 모두 다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프라이빗은 자신의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금 알아봤죠? 자신의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 클래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스 아까 만들었고 여기서 다시 메스2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 이런 데서는 이쪽 메인 클래스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둘 다 프라이빗이어도 여기 내부적으로 동일한 자기 내부의 클래스에서는 메스2 호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빗은 자기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와 디폴트가 있는데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해당 클래스와 동일한 패키지에 있거나 추후 배울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또는 상속을 받은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때 프로텍티드를 줍니다. 자, 그리고 디폴트 해당 클래스와 동일한 패키지에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퍼블릭과 프라이빗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객체에 대해서 많이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요. 오늘 한 거는 그 객체와 관련된 거 중에 쉬운 것들 자, 패키지란 거 한번 알아봤고요. 패키지라는 거 어차피 폴더 구조죠. 그래서 패키지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패키지의 이름을 지을 때 도메인의 역순으로 유니크한 도메인을 이름을 정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윗부분에다가 문서 윗부분에다가 임포트 문으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제한, 그죠? 접근을 허용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 있는 접근 제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접근 제한 종류가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퍼블릭과 프라이빗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